농막에 대해서 궁금한데 농막을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 막막하시죠? 농막을 어떻게 신고하고 전기, 지하수, 정화조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설치 과정과 그 비용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는 잘 모르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차근차근 보면서 부딪히면 그래도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농막을 검토하시는 분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정보를 잘 접하지 않고 무작정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가 꼬이는 불상사를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농막 신고 절차를 비롯해서 전기, 지하수, 정화조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막의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설치 방법 및 유의사항, 특히 저희는 전봇대가 근처에 없었습니다. 전봇대가 없을 경우 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지하수 설치 방법에 대해서 그 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화조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지자체에는 정화조 자체를 허용하지 않지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설치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발생이 없기 위해서는 꼭 이 영상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막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 순서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막 신고 절차입니다. 농막 신고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는 방법은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직접 지자체에 가서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들과 여러 가지 정보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온라인 신고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면적이 6평 이하의 경우는 신고만으로도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차이가 많은데 간단하게 신고는 우리가 설치하고 농막을 가져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검토를 한 후에 설치를 하세요, 이렇게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문서나 양식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설 건축물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를 확인해서 통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부서를 찾아가기 전에 담당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통화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분증, 이렇게 5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서류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세움터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세움터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 건축물 양식들이 나오는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페이지가 열리고 거기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이미 컨테이너 또는 이동식 주택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그 업체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출력해 가시면 되고요. 만약 없다면 저희처럼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상기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배치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적도 보기를 통해 그 지역 지적도를 캡처하고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략적인 비율을 맞추어서 그림판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지적도 사진으로 캡처하시고 그 위치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함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는 신청자 인적사항을 작성했고 대지현황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대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건축 면적은 3 곱하기 6m 일반 컨테이너였기 때문에 18제곱미터로 표시했으며 연면적 합계도 동일합니다. 존치 기간은 3년을 더하면 되고요. 동별 개요는 일동의 컨테이너 구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용도는 임시 창고, 농막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지자체 세금 납부처로 가시면 되고요. 아마도 별도의 건물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 가셔서 세금 8,000원을 지불하시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워킹데이로 3일입니다. 그다음 오래 걸리지 않으니 3일 뒤에 또 찾으러 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다만 담당자를 찾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웠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 꼭 해당 담당자에게 여러분이 궁금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는 가능한지, 데크 설치는 가능한지, 수도 설치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는 설명을 해줄 것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를 알 수 있게 연락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때 한 번쯤 꼭 지자체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전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전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농막에 전기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요즘 전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기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희가 진행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지불했던 총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에 문의를 하면 전기공사 업체를 소개해 줍니다. 이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비용은 대략 70만원 전후가 됩니다. 순수 전기공사 비용이고요. 혹시 이보다 조금 비싸거나 다른 업체를 수배해 보시려면 전기공사 종합정보 시스템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 가능한 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 업체 조회를 누르시면 각 지역별 전기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주식회사 또는 큰 기업체는 이러한 농막 전기공사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큰 업체는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업체를 찾을 때 꼭 작은 규모의 업체를 찾아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봇대에서 전기를 따서 내려오는 과정이 다소 위험해 보이고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답니다. 또 외부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신청은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기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 면허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려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농막 전기 신청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한전에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원을 연결해서 농막 전기를 신청한다고 문의하시고 그 지역 담당자를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청은 면허업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사전에 전기 설치를 위해 전봇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소요 기간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대략적인 소요 비용도 설명해 주실 건데요. 전기공사 업체에서 전기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한전에서는 또 하청을 업체에 주기 때문에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일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은 여유있게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희 농막에 대한 상황과 전기 신청 과정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막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 멀리에 있는 전봇대만 있었고 저희 농막 근처에는 이렇게 전봇대가 없어 멀리 있는 전봇대로부터 전기가 바로 끌어오는 것은 약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농막 근처에 전봇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새로운 전봇대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전기 신청입니다. 전기 신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에서 소개해주는 업체 말고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수배했는데요. 견적을 비교하고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100만원 이상 불러서
70만 원에 진행하는 업체를 찾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체 수배할 때는 꼭 여러 군데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정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총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신청해야 할 대상에 대한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이나 또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증이 있어도 됩니다. 이를 전기공사 업체에 송부하시면 되고요.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과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증은 전기가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기가 이곳에 필요하다라는 증빙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인감증명을 요구하시기도 하는데 인감증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전기 설치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한전에서는 농막 앞까지 전기를 인입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즉 필요시 전봇대를 세우고 전봇대까지 고압선을 연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대략 한 달보다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섭외한 전기공사 업체가 전봇대 밑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농막까지 또 지하수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이 저희가 처음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인데요. 근처 전봇대는 많지만 우리 토지 바로 앞에는 전봇대가 없어 저 멀리서 바로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 가까운 전봇대가 있었지만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로 전기줄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 물론 토지주가 허락을 해준다면 타인의 토지 위로 전기를 끌어올 수 있지만 대부분 내 땅 위로 전기줄이 연결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즉 저희는 도로를 따라 조금 멀지만 전기를 끌어와야 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이러한 비용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를 설치한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전봇대를 설치했고요. 전봇대가 새거인 거 보이시죠? 전선도 깔끔하게 굵은 고압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전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후 전봇대에서 농막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서 진행하는데요. 전봇대가 높지 않아 통이 달린 사다리차 같은 차량으로 올라가셔서 전기 연결을 진행한답니다. 이 과정이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선을 깔끔하게 마무리도 해야 하고 하더라고요. 이때 왜 전기 면허 업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계량기를 밀봉하는 작업은 저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한전에서 나온 업체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도 초기 세팅과 전기 사용량이 잘 검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량기 설치가 완료되면 이 계량기로부터 농막까지 전기선을 연장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전기는 땅속에 묻혀서 농막에 연결되었고요. 저희는 지하수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하수 위치까지도 플라스틱 배관을 통해 땅속에 묻어서 전기를 연결하게 됩니다. 전기 연결은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하수 근처에 전봇대가 없으니 이곳까지 지중화를 해야 해서 보시는 플라스틱 배관으로 땅속에 묻는 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기업체에서 해주지 않고 저희가 삽질을 통해서 진행했답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처음 계약 시 지중화에 대한 업무 구분도 꼭 명확하게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막 전기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요. 바로 전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와! 그럼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알아본다면 첫 번째 한전 불입금입니다. 전기를 신청할 때 제반 사항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3kW를 신청했기 때문에 24만 원 지불했습니다. 즉 전봇대까지 전기 설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봇대는 설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전봇대 설치는 한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업체에게는 총 70만 원의 견적이 나와서 도합 94만 원으로 전기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전기 설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뒤돌아보면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처음에는 전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업체를 수배하는 일 등이 생소해서 답답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차근히 준비해서 전기 설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은 지하수, 그 다음은 정화조, 이런 순으로 저희는 중요도를 매겼는데요. 농막에 물이 없다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있어야지 농사가 가능하죠. 따라서 주변에
상수도가 있다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을 근처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하수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 및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업체를 우선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하수 개발은 그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업체를 수배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토지 주변 동네 분들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는 검색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지하수 개발업과 한일 펌프 대리점을 병행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 지하수 개발 역시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에 지하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의 경우 100% 개발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의 지하수 개발 현황을 근거로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땅 아래 지하수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했는데 지하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 나중에는 왜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해하겠더라고요. 따라서 지하수 업체는 지하수 개발이 안 될 경우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서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저렴하기보다는 신뢰가 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체를 만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했고요. 지번을 알려주면 대략적으로 소공, 중공, 대공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공으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중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최초 저희의 견적은 250만원 플러스 알파이였습니다. 모든 인허가 포함된 견적이었고요. 펌프가 혹시나 수중 펌프일 경우 3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상 펌프가 가장 저렴하며 10m 이내의 지하수를 퍼올리는 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용은 제트 펌프를 사용해야 하고 더 깊은 곳은 수중 펌프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지하수의 깊이에 따라서 펌프의 능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견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한 펌프의 용량도 차이가 있지만 굴착 지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공, 중공, 대공인데요. 소공은 소형 관정으로 통상 농업 용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농사를 지을 땅에 가보면 소형 관정 하나씩은 대부분 개발되어 있는데 이를 소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비용은 대략 200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지역은 건수라서 가뭄이 들거나 빗물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경우 쉽게 말라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개발했을 때는 원하는 물량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정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공은 대공과의 차이가 좀 애매한데요. 어떤 업체는 100에서 150mm 굴착지름도 대공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구분한다면 굴착지름과 굴착 깊이 외에 안반을 뚫고 파고 들어가느냐 아니냐 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안반을 뚫고 몇십 미터를 내려가면 안반층에 의한 깨끗한 지하수가 고여 있는데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입니다. 다만 안반을 뚫기 위해서는 장비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공과 대공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중공과 대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비용은 4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지만 중공부터는 업체와 지역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반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마도 시공 비용이 700에서 1000만 원대로 우리 농막과는 아주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막에 물론 대공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공 개발이 가능하였고 물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잘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굴착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 컨택한 지하수 개발 업체는 펌프와 그 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치해주는 업체였습니다. 이렇게 차량으로 지하수 굴착하는 기계를 가져오셨습니다. 혼자서 오셨고요. 처음 만난 한일 지하수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맥을 잡는다고 이렇게 저희 토지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신기가 있어야 수맥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잡은 위치가 물이 잘 나오긴 했으니 다행입니다. 수맥 탐지봉을 들고 한 10분 정도 돌아다니셨는데요. 그리고 토지의 구석만 물량이 많다고 하시면서 장비를 그쪽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비를 안착시키고 한 반나절 정도 굴착을 하면 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소공으로 가능했으며
물량도 넉넉해서 큰 문제가 없이 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정 위를 차폐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쪽은 콘크리트를 덮어 씌워주셔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 개발은 하루 만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지하수 펌프 가동을 하기 위한 전기 연결이 늦어져서 지하수 수질 검사 시료 채취 등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은 전기 설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맞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험담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와 잘 상담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나중에 개별적인 영상도 보내드릴 테니 짧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개별 영상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화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데요. 과거 농막의 경우는 그 용도가 농사를 위한 곳으로 정화조 같은 시설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 농막에서도 휴식을 위해서 전기나 가스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그 허용 유무 설치 기준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정화조 관련해서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청 상하도가에 문의를 여러 번 해보았으나 정확하게 설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농막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어서 화성시 소재의 컨테이너 업체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그때 답변 들은 것은 화성시 소재이기는 하나 전국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책임 소재 때문에 걱정하시는 눈치였고요. 즉 농막과 관련해서 정화조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명확하게 정리된 곳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해 본 것이 화성 소재 정화조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정화조가 엄청 많이 쌓여져 있는 바로 이곳에 방문하니 생각보다 친절하게 농막과 관련해서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를 알려주셨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화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각자의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터이라 시원한 답변에 아주 감사했는데요. 이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이런 부분을 협의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상담해 온 분들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은 대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정화조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보다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화조를 설치 가능하다고 확인하셨으면 약 20% 정도가 해결된 것입니다. 왜 20%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모든 토지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적도를 보여주더라도 바로 확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토지는 국어와 도로와 이렇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어가 존재하더라도 정화조를 설치 후 배출되는 오수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거든요. 만약 악취 발생이 있어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불법 건축물로서 원상복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화조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확인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은 정화조 업체에서 소개시켜준 설비 업체입니다. 이분과 함께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농막의 위치와 정화조를 어떻게 설치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필수이겠죠. 위 지적도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도로용지를 건너 국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미 배수로가 시멘트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토지 북쪽에 위치한 공장의 오수 역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도로가 사유지만 아니라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두 번째 확인한 곳은 토목 설계사무소입니다. 이곳은 지적도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데요.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목설계사무소의 경우 농지 개발 행위를 할 때 이를 수주하는 곳으로 개발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아마도 잘 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근린생활시설까지 검토를 했었으니까 이때 이런 것을 문의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비용은 정화조 설치 신고 및 필증까지 받고 현장 작업을 하는데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설비업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배관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토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데요. 여기서 포크레인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역 정화조 업체에 문의하면 설비업자를 소개시켜주며 상세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비업자는 두세 명 정도 소개를 받아 견적을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화조의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이 있어야 하고요. 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이후 서류와 함께 정화조 업체에 요청을 하시면 3일 후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 줍니다. 이후 정화조 업체에서 사전에 알려주셨던 설비업자를 불러 땅을 파고 정화조 작업을 하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 경우는 견적이 300만 원 나왔고요. 컨테이너의 경우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일반 컨테이너보다 40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도합 700만 원의 비용 때문에 결국 정화조 설치는 포기를 했습니다. 우선 농막 생활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화조 없이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금이 넉넉하시고 농막 생활이 잦으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비용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설비 비용은 나중에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모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어 설비, 시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꿀팁인데요. 그 순서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전기 신청, 지하수 개발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전기 신청은 가설 건축물 신고 또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또 여기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전기 신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설 건축물 신고 진행이 가장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신고 필증을 받으신 다음에 전기 신청을 바로 이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전기가 설치되는 날짜에 맞추어서 지하수 개발을 맞추어 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전기공사가 마무리될 때 같이 진행하면 좋고 아니면 전기 설치 직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만약 전기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기가 주변에 없다면 이 일정을 잘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막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 설치가 이루어질 때 모든 전기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전기 설치 전 농막을 가져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전기 신청을 하고 지하수 개발과 농막 설치를 같이 진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설치가 이루어지면 가장 깔끔하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되게 장시간의 영상을 잘 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영상 많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